네, 오늘 다시 방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방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셨고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박사학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동국대학교에서 교수, 법학과 교수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교수하고 뭐 법대 학장도 했죠. 법대 합장도 하셨고 판사도 하셨고 네. 많은 경험을 하셨네요. 그럼 변호사로 불러야 됩니까? 박사님이라 그래야 됩니까? 교수님, 학장님, 판사님. 글쎄요. 그래서 이게 제 호칭이 완전 애매한 면이 있는데 네. 지인들이 어느 시기에 서로 만났냐에 따라서 호칭이 전부 다 달라요. 네. 과거에 법원에 있을 때는 판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렇지. 많고 친구가. 네. 그 다음에는 또 그 변호사는 사람 잘 없어요, 사실은. 학교에 가서 있어서 또 그 학장이나 뭐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간 애매해가지고. 나머지는 직업인데 평생 가는 거는 박사니까 박사님으로 오늘 호칭해 볼까요? 법학 박사. 그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또 박사라고 불러요, 그냥. 어차피 정식으로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했으니까 학교도 있었으니 그냥 박사라고 부르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외국서는 그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판사, 변호사, 교수 또 네. 법학 박사 이런 경험을 하시는 우리 방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한국군 해병 2여단 청룡부대가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베트남인들을 학살했다라는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번에 1심에서 나왔습니다. 3천만 100원을 배상하라고 나왔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참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언론도 보니까 의견은 내지 않고 사실 보도만 하고 있다는 건 네. 아이디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노건리 학살 사건이니 또 우리 그 옛날 그 6.25 전쟁 때 어디죠? 창녕 맞나요? 지리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 등등 떠올리게 하는데 그 따지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임진왜란 때도 무지하게 많죠. 아니요. 6.25 이후에 근대도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사작전을 하거나 지리산 공비 토벌을 할 때도 그 과정에는 아시겠지만 전시 사변이나 준전시 혼란스러운 작전 상황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게 많이 섞여요. 네. 그걸 다 섞어 놓으면 구분이 안 돼요. 네. 오인도 있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 하다못해 판결을 6.25 때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 그 섹섹이라고 세이버 전투기가 날라왔잖아요. 폭격하다 오폭을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민간인 행렬도 폭격을 하고 네. 국군도 폭격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걸 일일이 따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국제적으로 해서 합의가 됐고 국제법 질서에 나와 있어요. 국제법 질서를 얘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정식 때 군인들 만나니까 전쟁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전시 상황에서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법으로 재단하고 하게 되면 예. 못한다. 그럼 역사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많죠. 청일전쟁 아니면 청일전쟁, 뭐 로일전쟁 이거 다 따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게 우선 한번 분석을 해주십시오. 그 3천만 100원이란 판결도 참 그렇고 3천만 원을 요청했던 걸로 보이던데 저쪽에서 그런 판결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시야를 사람들이 시각을 못 갖고 있어요. 한번 우리 박사님이 한번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뭐 지금 보도만 통해서 봤고 판결문이나 이유를 아직 본 건 아니니까 뭐라고 분석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뭐 과거 전부터 간간히 말이 흘러나왔는데 뭐 베트남 뭐 6.25 때 얘기 나오더니 이제 또 베트남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월남전으로 거슬러 따라가서 뭐 월남전의 민간인 피해자가 뭐 되냐 어쩌고 하는 소리가 전부터 좀 있었어요. 있었죠. 일정한 구도화에 움직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는 법률 전문가는 그게 가능한 얘기냐 하고 회의적이라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또 이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내가지고 1심 법원에서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좀 의아하긴 하고 그게 일반적인 법원이나 질서에 맞는지 지금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자세히 기회가 되면 좀 더 따져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네. 일정 부분 인정했다. 어쨌든 뭐 보도에 의하면은 과거의 사실 인정이 우선 되는 거냐, 입증이 된 거냐는 심리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죠? 그게 과연 증명이 됐냐, 또 그게 한국군이라는 게 맞냐, 그죠? 그 자체도 모르는 거고 오래된 일이라서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냐는 그런 입증의 문제도 있었는데다가 또 그게 언제 때 얘기인데
그게 시효가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시효. 그렇잖아요. 아, 그럼 시효가 없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200년 전인데 찾을 수 있으면 합니까? 여기도 시효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니, 어떤 배상 청구를 하는데 시효가 존재하잖아요. 아, 예, 예. 그게 민사상 배상 청구를 하잖아요. 네. 그럼 시효가 있지요. 배상 네, 청구에는 당연히. 네, 네,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간이든 그 기업이든 국가든 시효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시효제도가 일반론으로 두어져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했다는 거냐? 매우 여러 가지 의문이 많고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큰데 이 기회에 이 한 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테스트 케이스 같아요. 테스트 케이스다. 이게 나오면 줄줄이 다른 사건을 또 할 것 같아요. 이번에 판결을 한 재판부가 저기 단독 단독 판사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연조가 짧은 판사들인가요? 예. 그것보다도 뭐 이제는 단독 판사는 통일성이 없으니까 혼자 통일성이 없다. 그게 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 하잖아요. 혼자 그럼 옆에 세 사람이 합의하지 합의도 않잖아요. 안 하고. 예.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개성대로 재판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죠 원래. 그 옛날에 일반 사건도 단독 판사끼리는 엇갈린 적이 왕왕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면 자기의 개성이 스며들기가 더 쉬워요. 그럼 박사님은 이제 판사도 하셨는데 판사들은 자기 위에 검사들처럼 부장이나 또 법원장한테 단독 판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혼자 다 오로지 혼자 자기 그냥 알아서 시처럼 하는 거예요. 보고도 안 합니까? 예. 아무것도 없어요. 결제도 안 받습니까? 예. 그건 뭐 법관의 독립이라고 해서 그거 뭐라고 얘기만 하면 벌떡같이 덤비고 일어나요. 판사들이. 예. 그렇게 잘못된 문화가 지금 전승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판할 때는 신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판사들하고 자기가 스스로도 임의로 의논을 해요. 유사한 사건을 가진 판사들끼리 모여서 토의도 해보고. 그걸 안 하면 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안 하는 방법이 없다. 본인이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혼자 한다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 예, 단독.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뭐 자율적인 합의라든지 평의하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 중대한 사건이니까. 그럼 그 사건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판사한테 배당할 것이냐, 단독 부여할 거냐, 합의 부여할 거냐는 법원장이 결정. 그래서 그거는 저 법원에서 정하는데 임의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자동 배당 시스템에서 뭐 자동으로 돌아가게는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꼭 좋은지도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사건은 또 그 부분에 굉장히 경험이 많고 숙련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조건 이거 은행알 돌리기처럼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또 갈 수도 있고. 그럼 일단 이번 사건은 단독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이게 아마 우리 느끼면 좀 느낌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예전에 보면 그 일본 기업 배상 판결도 오히려 하급심에서 판사들이 그래도 기존의 원리에 충실하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느닷없이 대법원에 가서 그랬죠. 그 뭐 해당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독립운동을 하는 역사를 쓰는 기분으로 썼다고 해괴한 말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확립된 판결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따라서 밑에 판사들이 하급심 판사들은 고무되거든요. 아 이거 이제 바꿔도 되겠다. 오히려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공고히 유지돼 와야 되는데 그러면 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그 법리적으로 끝났다고 해야 되는데 어떤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글로 막 삐져나온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일종의 첫 리딩 케이스가 돼서 이거 한 건을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이어서 줄줄이 다른 사람을 하려고. 또 있겠죠. 그럼 이거 선례가 돼서 들이밀고 또 들이밀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일반 사건이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가 단순한 그 우리 내국인들끼리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국가의 어떤 통일된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사건이에요. 이런 네. 사건은. 그래서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그러자면 당연히 그 국제법적인 시각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각을 가미해서 신중한 판단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 민사 단독 사건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버렸으니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걸 그 법원장의 재량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서 재정 합의라고 불러요. 어떤 걸 합의를 돌리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 굴러가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도 걱정스러워요. 우리하고 베트남하고 이제 우리 참전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그럼 나중에 복결을 할 때 강화조약이라든지 어떤 뭐 기본조약 없이 과거 관행대로 우리 남베트남하고 국교를 텄는데 그거로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국교를 틀 때는 과거 문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없었습니다. 똑같은 거는 우리가 6.25 때 중공군이 참전했는데 92년 중국과 수교할 때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갔거든요. 중국군도 여기 가서 학살했을 겁니다 아마. 많죠. 굉장히 근데 많죠. 그거는 따지는 사람은 없고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했다. 뭐 도덕분자처럼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국제법도 일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부 잘못된 편면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프레임을 짜서 사회를 끌고 가면 프레임을 짜서. 그 프레임에 대응할 만한 적절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그냥 줄줄줄 끌려다니면서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 되죠. 제가 그냥 질문 잠깐만 하나 네, 말씀드리면 네, 네. 우리가 베트남, 남베트남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식으로 월남이 패망한 다음에 현재 베트남 정부하고 92년도에 이미 수교를 했어요. 정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수교한 지가 30년이 넘었고 강화조약은 맺지 않고 그 사이에 네. 강화정은 맺을 게 없죠. 전쟁을 한 적이 없는데 전쟁은 70 몇 년도에 끝났는데 그렇지. 빠져나왔지. 이미 새로운 정부가 했는데 네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그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될 때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자기들은 과거지사 월남전에 대해서 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그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법원, 그러니까 일부는 베트남 법정에 낸다는 소리까지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그런 자기들 방침 성향을 표명하니까 거기는 안 낸 것 같아요. 베트남은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소송을 낸 사람들이 거꾸로 소송을 우리 법원에 낸 거예요. 베트남인들이 이번에 소송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그러면 한국인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일정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 이게 변호사들이 베트남 법원에 내려고 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아니 베트남 정부는 그런 걸 안 한다. 안 한다고 안 하니까. 받아준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다 끌고 들어온 거겠죠.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전형적인 좌파들의 수법이에요. 좌파. 민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그걸 했을 거예요. 민변. 예, 알아보면 네. 그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공익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네. 묘한 걸 끌어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걸 해서 돌파구를 뚫으면 그쪽으로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사회가 밀려나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탁탁 차단을 하거나 네. 해결책을 내지 못하면 그거 딱 프레임에 밀려서 끌려 들어가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사건도 이게 한 10여 년, 20년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다 그동안은 막혔던 거예요. 막혔죠. 근데 그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황당무계하게도 그걸 갑자기 구멍을 뻥 뚫어져가지고 네. 보물처럼 쏟아지고 그 이후로 지금 몇 년 동안 네. 이 한일 두 나라 국제관계가 얼마나 지금 수렁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이게 요만한 것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수렁에 빠뜨리고 두 나라가 이상한 지역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국제법적으로 나름대로 근거해서 할만하다 하면 좋은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걸 왜 하고 앉으면서 이렇게 온 전 나라를 세계가 이상하다고 보는 거는 무슨 국제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국제법상으로. 예, 안 되는 걸 왜 저렇게 하고 있냐. 그 사실은 국가의 신용도가 떨어져요. 대한민국 법원 판사는 정상인가? 이상한 사람들이겠네. 그러니까 베트남 정부가 한국과 복교를 할 때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해왔고 그동안 또 잘 지내왔고 자기들은 그런 거 관련이 없고 논할 가치가 없다고 거부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 법원 굳이 끄집어내서 네. 이 나라 법정에. 여기다 법정에 누가 이제 하도록 소송을 걸어줬고 네. 그걸 또 그 판결해준 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참 이거 참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생긴 개인적인 단발 사건이 아니고 일련의 맥락을 가지고 움직이는 일종의 연결된 소송일 것이거든요. 아까 국가를 상대로. 징용 우리 재판. 국가를 상대로 뭔가 국가를 계속 질질 끌게 만든 걸 거라고요. 그렇게 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국가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나 그 문제의 그 배경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아하. 이런 사건을 못하게 또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해야 되겠다. 하늘은 그에 대한 그 솔루션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걸 왜 안 할 생각이 좀 있는 건지 못해서 멍하니 있는 건지. 더군다나 법조인 출신 대통령까지 나왔는데. 예. 그리고 제가 우선 떠오르는 거는요. 베트남전 때 이대용 공사가 그렇죠. 베트남 북베트남군한테 잡혀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에서 고생하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가 배상을 해줬나요? 없죠. 그래도 이 공사 특별히 문제 제기하지 않았고. 이 공사도 제가 언론에 연전에 보도된 걸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덮으면서 양국 간에 뭐 우호 교류 어쩌고 그냥 묻어뒀던 것을 덮고 양국 그보다 훨씬 소소하고 개별적인 사건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대용 공사 사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번 민소송 이쪽 우리가 소송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대용 공사의 경우는 베트남 정부가 명백한 국가 불법 책임을 질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건 국제법 위반의 국제 범죄 사건이에요. 왜 국제 범죄가 되죠? 그건 국제 범죄예요. 외교관이 이대용 공사의 그 당시 같은 사람들이 관이죠. 외교관들이잖아요. 네. 외교관들은 그런 부금, 체포, 공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학대를 당했다고요. 외교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느 쇼핑센터에서 유럽 어느 나라 B 국가 대사 부인이 이제 종업원을 때렸는데 그 양반들 그냥 면책특권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재판이 문제가 아니고 외교관을 가두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학대했다는 거는 국제법상. 이거는 그 반인도 범죄예요. 그 외교관에 대한 비념회가 침해할 뿐 아니라 이건 전 세계가 그 범죄로 보는 반인도 범죄, 국제 범죄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베트남 정부가 이건 또 시효도 없어요. 그런 범죄는. 아하. 그러면 반인도 국제 범죄거든. 그 국제 협약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베트남 정부한테 책임을 물으면 베트남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하. 배상 책임이 생겨야 돼요, 그냥. 아하. 우리나라 이대용 씨나 이런 그 당시 외교 공관 종사자에 대해서 한 것은 그 본인들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가의 책임 물어도 돼요. 이거는 네. 주권 면제 대상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범죄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거꾸로 가만히 있는데 왜 이런 엉뚱한 들고 나와서 흔들면 차제에 내 생각에는 우리 국가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 베트남과의 문제를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수렁에 빠져야 되냐, 이거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뭐냐는 거는 진짜 이제는 태스크포스나 검토위원회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돼요. 해법이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한 예를 들면 우선 이러한 소송은 국내 소송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 하는 확고한 국제적 판정을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법안에서 못 받아요. 국제적 판정. 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법 지식에도 이게 국제법상 허용이 안 되는 소송이거든요. 아, 그래? 네. 국가 간 주권 면제나 국가 간 특히 아까 전쟁법도 말씀하셨지만 네. 평상시는 국가 간 주권 면제입니다. 어느 국가가 국가를 상대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 사변 이런 준전시간 교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일반 법정에 재판으로 따지지 못한다는 거 국제법 원리로 확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그거 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어떡할 것이며. 지금 폴란드하고 독일 사이는 많았겠죠. 보스니아 내전은 어떡할 것이며. 보스니아 내전. 그렇지. 이 세상의 전쟁이 한두 번인가? 보스니아 내전 때는 인종청소까지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전쟁 같은 이런 전시, 사변, 군사작전 활동에 생긴 거는 그걸 가지고 개개인처럼 논할 수 없다라는 게 국제법으로 그건 전 세계가 인정한 국제법이 맞잖아요. 학자도 인정하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판사가 모르고 이런 걸 알고 했어야 되는데 모르고 했다 하면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고 이 국제법 한국의 어느 판사나 어느 심지어 지난번에 아까 말씀한 그 대법원 판결 있잖아요. 일본 뭐 기업에 대한 판결 있잖아요. 네네. 그것 자체도 국제사법재판소 ICJ라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코드 오브 저스티스라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인데 이런 국가 간의 분쟁 문제를 가리는 곳이에요. 네. 거기다 내에서 실제로 해결된 선례가 있어요. 거기서 내면 이런 건 다 무효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났더라도 안 된다. 이 판결 자체가 무효다. 그걸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근래에 뭐가 나온 게 있냐면 폴란드에서 집요하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독일의 상대. 나치 독일에서 피해를 봤잖아요. 수많은 폴란드들이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 폴란드가 지금도 서로 국가 간에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이냐 논의를 하고 있고 네, 그냥 줄다리기 하긴 하는데 심하진 않은데 네. 근데 그중에 이제 일부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 있잖아요. 군대에서 총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교전 중에 민간인들 뭐 끌려가서 혹사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또 기업에 가서
우리로 치면 징발되고 징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독일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가 봐요. 아하. 그래서 독일 법원도 그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하. 책임이 있다. 아하. 나치의 뭐 시대 그 조직적인 가해는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걸 독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그 판결이 나니까 독일 정부는 이 판결이 유효하다고 봐야 되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판정 신청을 했다고요. 그게 ICJ. 예,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ourt of Justice. 예, 요새 여러 개 생겼죠.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인권재판소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국가 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일 때는 ICJ가 다룬단 말입니다. 아하. 그래서 독일이 그런 자기네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이것을 효력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고 폴란드는 판결이 나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아하. 꼭 우리 요새 사람 이쪽하고 같잖아요. 그렇군요. 봐라 낫잖냐. 그러니까 그걸 이 ICJ에 제소를 해가지고 ICJ에서 심리한 결과 이거는 국제법 질서에 반하는 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 판결은 무효다. 아. 그래서 무효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독일은 그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재판은 다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느 법원도. 독일이 대처를 잘한 거네. 그렇죠. 독일은 그래도 어쨌든 나름대로 법리를 따라서 쫓아간 거예요. 국내법은 국내에 한해서 우리가 효력을 갖는 거고 오케이. 국가 간의 자기 국내를 벗어난 일은 국제 간의 문제잖아요. 네. 이 국내에서 아무리 판결하면 뭐하냐. 이건 국제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독일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논란이 났는데 뭐 일본 기업 판결했잖아요. 신일철인가 봐요. 예. 그걸 했을 때 우리 정부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일본하고 어떻게 하냐 국민들은 어떻게 달려냐 이런 이상한 논리로 해서 몇 년을 지금 허송세월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할 게 아니라 이거 과연 대법원에서 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그 대법원 판결을 보고 뭐 무효로 해달라 수도 없고 그렇죠. 자기 모순이니까. ICJ로 그러니까 제소해보는 우리는 게 그럼 할 수 없다. 이거는 국제적인 그 법 효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고서 ICJ에다 보내서 ICJ에서 판정을 받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ICJ에서 틀림없이 지금 모든 전문가 국제법학자들이 일치된 의견이에요. 이거 가면 무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능한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나 내가 볼 때 상당히 웃기는 치기어린 소리인데 뭐 역사를 새로 쓰는 심정을 썼다는 그 황당무계한 발상인데. 그러면서 역사학과를 갔어요. 아니 판결을 왜 역사를 새로 쓰는 심정을 씁니까? 어쨌든 그렇게 썼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중에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대법원 판결이더라도 ICJ에 가니까 이건 무효다. 아니 우리 국제법 다루는 그 많은 사람들 외교부에 있는데 그 외교부의 그 서민정 국장인가 글쎄. 일본하고 문제풀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모르나? 나는 우리나라 그 행정부 박진 관료들이 장관도 서울대 외교법대 출신 아닌가요? 꼭 그렇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통찰력이 있으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관료들은 오래돼서 다 퇴화돼 있어요. 그냥 자기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이렇게 다루면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사전을 찾으려면 찾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죠. 독도법을 네, 똑같아요. 옛날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가정법원에 재판할 때 똑똑한 사람은 유엔 뭐 아동권 권리 협약 이런 걸 가져서 유엔에서 가서 거기서 문제를 찾아와서 법원에 냈다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사가 똑똑한 사람은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겠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국제화 시대니까 옛날처럼 우물안 개구리로 내 법만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개인 간에 제가 우리 지금 사회자한테 내 돈 빌려준 거 주세요. 이건 수제 국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국내 문제를 넘어가는 거는 국내법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국제적인 문제가 갖춰져 있는 거니까 그걸 ICJ에 보내서 할 수 없다. ICJ에 판정 날 때까지 기다립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 앞에 앞장섰던 변호사, 그 뭐 맨날 아우성 치던 시민단체, 그렇지. 그 사람들 조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잡아가는 거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정이 났다. 판정해서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우리나라는 문명국가에서 이탈합니다. 그럼 그걸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걸로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고 종료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네요. 이거 계속 가지고 일본하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그동안 보도된 걸 그러니까 알고 있더라고. 일본 왜 이러고 있는 거냐 한국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지금. 그거 ICJ 가는 건 한국이 가야 되나요? 일본 그게 당사국이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일방이 할 수가 없다고. 어쨌든 대개 ICJ는 양 당사국이 동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법 재판도 판정을 그렇게 받았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이 뻗대고 있으니까 일본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베트남하고 문제 그렇게 풀면 되겠네요. 지금 베트남하고 한국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이걸 뭐 돈을 마련하냐 이곳에 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차라리 국내적으로 우리 국가가 또 금액도 적으니까 주자 이런 얘기 해당자를 국내적으로 다른 형태로 그냥 대신 보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못합니다라고 그 오케이. 해법을 내놨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구나. 그걸 해서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몇 년째 일본하고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계속 국명을 소모할 겁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걸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아마 내 생각에는 지난번 문정권 때는 일부러 안 했는지도 일부러 안 몰라요. 했죠. 골탕 먹이려고. 이거를 일부러 국가를 일부 수렁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그건 악의적으로 안 한 거를 정리해야 되고 아 우리가 이번 정부는 앞으로는 제대로 정도를 밟아갈 거니까 이거 정리해서 합시다. 일본하고 하면서 이 개개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어디 따로 우리가 이면적으로 그 부분을 달래는 걸로 하고 공식적인 법적 처리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가는 걸로 가야지 지금도. 그 다음에 이걸 전제로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이 판결이 나오면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국내법을 넘어가는 문제를 특히 국제법상 잘 허용되기 안 된 질서상 반해서 안 된다고 하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면 대한민국의 사법 우리 법원이 쓸데없는 일에 소모되고 국가력이 낭비된다. 이거 우리가 정부에서는 연구를 해가지고 아예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에 어떤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이 일본 기업 배상 사건처럼 ICA에 보내가지고 베트남과 협의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야 돼요. 그런 건 사법부 재판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법원에서. 그냥 국가가 하면 돼요. 그럼 국가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법무부가 합니까? 외교부가 합니까? 그런 거. 우리 대한민국 이름으로 들어갈 거니까. 어느 부서? 외교부가 하면 외교부하고 법무부가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조약을 맺듯이. 그럼 법원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에서 아무리 판결해도 우리는 그런 거 앞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명백한 판정을 내놓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필요하다면 메시지를 주는 거지. 이런 재판 하지 마라. 해서 괜히 그리고 인력 낭비하지 마라. 사법의 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국제법 우선의 원칙은 맞는 거죠. 원칙은 아니고 국제법도 법원이라고 우리 똑같은 국내법과 승인한 효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하는 국제법은 일반 조약 같은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국제법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긋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탈퇴해야 돼요. 못하니까. 네. 안 되죠. 그래서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이해가 있죠. 예, 네. 법 질서는 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번에도 아예 사건을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예? 그쪽 관계자들이나 또 그쪽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대응하는 방법으로 이거 당신들 계속 할 거냐? 우리 헌법에도 보면 국제적 질서를 준수하며 뭐 지키며 그 아니, 전문에 그런 헌법이 없어도 돼요. 국제법 당연히 따르겠다.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오케이. 유엔 회원국인데 무슨 다른 걸 왜 따집니까? 유엔 질서를 지켜야지. 그리고 국제법 질서는 대부분 불문법이 많아서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이게 이제 중대한 문제, 이게 첫 돌파구 같은데 이걸 놔두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한 건 터지고 그다음에 또 터지고 언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방법을 강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소송을 계속하면 우리는 아예 ICJ에 보내서 앞으로는 베트남전에 있었던 일과 소송 자체를 해봐야 그건 원천 무효라는 걸 확정시켜 놓겠다. 하지 마라. 이거 하게 되면 재판하느라고 또 판사들 동원되죠. 소송 비용 들어가죠.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알겠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낭비예요. 그또 하나, 딱 버리면 되는 그또 하나 대표적인 예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국제법 질서에 낙후됐다는 걸 보여주는 비교 사례가 하나 있어요. 미국은 스스로 연방 법원에서 스스로 이걸 배척한 일이 있어요. 내가 근래 알고 있어요. 연방 법원에서. 뭐냐면 국제법 갈 것도 없고. 네. 미국도 중대한 민간인 침해를 한 일이 있어요. 많죠. 미국도 미군들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건 미군이 아니에요. 아니고, 2차 대전 때 진주만 공습이 오니까 아예 일본인계나 일본 사람들을 다 수용소 넣었잖아. 다 가상 적국의 위험 문제라서
그 사람들 다 강제로 수용했잖아요. 수용해서 구금해 버렸어요. 거기서 나온 책이 나중에 그 국화와 칼이란 책을 거기서 가둬버렸잖아요. 네, 뭐 유명한 사건이죠. 예. 가둬버렸잖아요. 일본이 항상 문제 그거는 제기하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저지른 민간인 침해 맞습니다. 행위예요. 예, 일본이 아직도 문제 제기합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를 안 되니까 네. 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변호사들을 세워서 그 해당자들을 원고로 해서 미국 정부에 이거는 저 2차 대전 발발 무렵에 미 합중국 정부가 저지른 국가의 불법이 아니냐 인권 침해다. 그걸 소송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연방법원은 1심에서 기각해버렸어요,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미 시각이 넓더라고. 내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 건 이렇게 배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저 연방판사 자체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고생한 거는 맞고 미국 정부가 그 사람들이 피해를 준 건 맞으나 그 뒤에 미국과 일본이 종전을 하면서 서로 평화로운 우방관계가 성립됐고 일본에 대한 그런 차별과 오해가 다 해소되고 명예로운 관계 서로 미래에 대해서 잘 사는 관계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로 다 보상이 된 거다. 됐다. 다른 보상은 배상은 필요 없다.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그 미국 판사도 단독 판사였나요? 미국은 1심 판사는 단독이죠. 그 단독은 우리나라 단독하고 다르죠. 미국의 연방판 아니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기회에 미국의 연방 판사를 자꾸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데 연방 판사는 적어도 나이가 50대 이상이에요. 굉장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연방 판사는 미 합중국을 대표한 미 연방법원 연방은 이 열 몇 개 지구 1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방은 이렇게 몇 개로 나눠놨어요. 수십 개로. 연방 전체를 지구별로 나눠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소법원도 고작 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방법원 판사는 그냥 우리처럼 생각하는 판사가 아니고 종신직이고 뭐 적어도 수십 년간 법적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상원의 인준 여러 가지 선발 절차를 거쳐서 그거 거쳐서 올라온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시니어 판사예요. 우리로 치면 법원장급 이상이라고. 뭐 적어도 부장 넘어가는 나이? 훨씬 넘죠. 훨씬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심은 그 연방판사가 하는데 주법원 판사가 오히려 우리하고 비슷해요. 주법원 판사 임기는 7년 내지 10년짜리라고. 그러니까 일개 주의 판사하고 미국 전체를 대표하는 판사하고 같냐고요. 시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판사가 되려면 굉장히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그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자질. 그 사람들이 학구적인 노력. 그 사람들은 또 그 아주 국제적인 감각이 밝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는 판결. 나 그때 그 판결을 근래 우연히 여기서 봤는데, 에? 아 미국은 판사들이 이렇게 현명하구나.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처럼 뭐 무슨 시효가 되냐 뭐 전쟁 범죄냐 이런 허황된 소리 미시적인 게 빠지지 않고 큰 틀에서 그냥 딱 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좀 그 일본 수용소에 가둬놓고 거기서 일본인들을 연구해서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을 쓰면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일본 사람 특성을 알아서 이제 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그때 당했다는 것 때문에 미리 관계가 매우 좋지만 늘 형식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미국 법원이 정리를 해버렸네요. 아니 그 당시 일본계 사람이 당한 거는 일본인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입국하고 다 걸린 게 아니에요. 거기 멀쩡히 살던 맞아요. 미국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안 걸린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죠. 나는 일본인 아니다라고 무국적자로 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차분히 스터디하고 연구를 해서 이런 어떤 식으로 정상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그 술책 묘수풀이를 막아야 되겠다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걸 왜 도대체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됐다가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또 하고 하면 계속 사회가 끌려다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그게 문제예요.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난 지금 생각하면 좋다 이렇게 할 뿐더러 베트남 우리가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대응 수단도 있어요. 뭐죠? 너희들이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안 되면 ICJ에 갈 때 같이 가게 해서 야 재판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거기에 매듭을 치어 달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니네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우리나라를 괴롭히면 우리는 전에 말한 이대용 공사 같이 외교관들 그렇지. 이 부분에 대한 너희 국가 범죄를 추궁하겠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내가 우리 조사해 보면 나올 텐데 이런 건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대용 공사 같은 밑에 있는 또 외교관들 뿐이 아닐 거예요. 그 당시 월남에 있다가 폐망 사이공에 월남이 폐망했을 때 그 당시 있던 거기 가 있던 거주자들 우리 교민들 그다음에 한국 포로들을요 북한으로 보냈을 거예요. 글쎄 그건 뭐 군이라고 쳐더라도 거기에 종사해서 갔던 기술자들 네. 민간인들도 많이 도매금으로 잡혀갔을 거예요. 있습니다. 잡혀가서 나중에 교섭되고 돌아올 때까지 네. 걔들한테 소위 말해서 월맹 정부죠. 네. 월맹군, 베트공 이런 사람이 다 뒤섞여서 점령군단들의 민간인 가해한 일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화 사건을 보면 이 당시에 사이공을 무너뜨리면서 들어와서 그 월맹군하고 베트공군 이게 그 점령군들이 네. 거기 있던 외국인들도 막 잡아갔잖아요. 아 거기부터 점령하죠. 외국 맞죠? 네. 아니 외국 언론 기자들도 다 잡아서 미군 가두고 철수할 때 보면 뭐 그때 예. 막 잡아가고 네, 네. 심지어는 미 국적자로 되어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 미 국적자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국제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필요 없다고 다 잡아서 어? 처형하고 고문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시대죠. 그 우리나라 사람도 민간인도 피해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네. 거꾸로 조사해 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이대용 공사 외교관 같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국가 범죄이고 네. 너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정식 묻겠다 하고 나머지 이 기회에 그 기타 우리나라 국민들 민간인이 겪은 일도 또 우리 또 따지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을 사례 조사를 하고 수집하면 다 올라와요. 옛날에 그 월남전에서 뭐 고엽지 피해자들 나중에 신고받아 보니까 수천 명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 사람들 지금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 텐데 이런 거 접수 창고 만들어서 하면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올라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가도 야 쓸데없이 이 국제법적으로 응? 특히 그것은 아까 민간인과 또 달라요. 이거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 하는데 뭐 군사 작전을 나갔을 때 거기서 어떤 경우에든지 오인이 생겼든지 혼란이 생겼든지 공법도 하고 뭐 그런 거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생긴 거는 그런 일반 민재판 같은 게 안 돼, 국내 재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국제법상. 또 그걸 이렇게 해서면 어떡하는 거냐? 이거 차제 이런 그 들쑥날쑥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네. 우리 이번 정권 하에서는 이거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리해서 네. 이런 식의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라고 네. 방침을 정하고 그거를 수행할 어떤 인력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으니까 나라가 호간 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방 박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이렇게 많은 게 많으시죠. 진짜 못 따라가겠습니다. 난 국제법에도 이렇게 하시고 일본하고 미국 간에 늘 갈등 문제까지 짚으시고 연방 재판이 있었다는 건 몰랐는데 놀랐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서 각 언론사가 스트레이트 보도만 하고 일체 논평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바로 당일날 짚는 거 보시면 방 변호사님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좀 답답한 게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조합하면 이게 다 더 정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사고가 없지 않냐 지금. 지난 정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정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한 것 그래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국가 전략. 그렇죠. 그죠? 요 분야에 제갈공명, 요걸 분야 제갈공명인데 제갈공명을 끌어모으는 재주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워런위원회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음모론이 많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연방 정부와 국회 관계된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다가 차라리 안 되겠다. 최고의 전문가로 그 당시 전에 대법원장했던 워런 법관가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쭉 인원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 여기서 해결을 하고 국민들한테 공표하면 우리가 이걸로 종료합시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받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맨날 서로 지금 박항서 감독이 잼만 남기고 이러는지. 베트남 축구도 올려주고 쫙 기분 좋게 지금 한국 베트남 관계 잘 가고 있는데 이렇게 확 끼얹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그러니까 해석해 주시는 제 생각엔 그래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음흠. 차분한 이성과 국제법 이런 법적 논리를 가지고 베트남 정부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설득을 해서 쌍방이 원만한 수습하서 길을 찾아내고 대법원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은 대법원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밑에 전국 법원 판사들한테 이거 좀 국제법 이런 사례를 빨리 전파해서 안 하게 해주라 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죠. 박사님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대학 동기입니까? 누가 고등학교 동기? 저희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까? 오늘 좀 박진 장관이 이거 방송 봤으면 좋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좀 보고 정부 내에서도 이거는 국가적인 과제거든요. 네. 이게 무슨 사법부의 문제도 아니고 행정 문제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공통 과제예요. 오케이. 지금 이거 네. 국가 생존 과제. 그럼 이걸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빨리 전문가들을 좀 찾아서 모아가지고. 저 여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박진 장관, 우리 방 박사님, 박원순 서울시장 다 동기 동창입니까? 네, 네. 경기 서울, KS. 뭐 굳이 따지면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아니니까, 그죠? 단국대로 아, 졸업은 당국대로 됐구나. 알겠어요. 입학만 그렇고. 어쨌든 뭐 동창입니다. 아, 참 재밌는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오늘 꼭 마지막에 덧붙일 것은 자꾸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우리나라에도 뭐 외교부에 누가 있지 않냐, 뭐 고위직 있지 않냐, 그 사람들 쳐보면 우리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확실히 뒤떨어지는 게 이 전문가와 관료와의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혼합이 없어요. 미국 영화 보면 쫙쫙 전문가 바로 끌어오죠. 관료들이 그리고 문제 안 미국은 풀죠. 관료들 자신이 그 사람들 일찍이 교수라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정책을 장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중요한 부서에 들어와서 실무적인 해결사로 가지. 실무적인 태스크 업무를 보잖아요. 그렇죠. 국장 무슨 보좌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디 연결하면 되겠다고 탁탁탁 지금 제가 얘기한 어프로치 해법을 내놔요. 그러니까 학계 민관이 연결이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뭘 돼 있어요? 내 옛날에 하나의 오랜 얘기를 하면 미국 갔을 때 94년도에 갔을 때 그때가 한미 통상 뭐 슈퍼 300 몇 쪽을 열었을 때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나라 그때 대규모 그 통상단을 꾸려서 갔잖아요. 대통령 장관까지 가고. 맞아요. 제가 지나가고 완전히 엉터리 공갈빵 교섭단이더라고. 그렇지. 내가 국무사에 가서 그 당시 통상교섭단 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저작권 보호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게 압박을 심하게 받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너무 모르고 무지하니까 덤태기 씌운 거예요. 맞아요. 그걸 내가 그때 한참 저작권 그 책 쓰고 공부하느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한국을 동맹국이니까 봐줬다 이러고 우리도 동맹국에 이런 이상한 구걸만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 이게 개도국하고 후발국하고 선진국하고 이렇게 다르지 않냐. 출발점이. 그걸 연결하는 게 당신들은 역사적으로 베른조약이 안 들어갔지 않냐. 베른조약. 유럽에 비해서 처지니까. 그래서 그거 결국 안 돼서 통합이 안 됐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그 표준 교약을 만들지 않았냐. 이렇게 하자. 차이가 나는 게 때 그 교약에 나온 사항을 그때 아마 내 기억으로는 튜니스에서 만든 모델로가 있어요. 모범 법안이. 그걸로 앞으로 하면 된다. 선진국과 후진국과 사이는. 이게 이제 조정 조항이지. 그걸 다 위반하고 속여 먹지 않았냐 했더니 그제서야 정확하게 전거를 드니까 그 공무서의 고위 대표도 하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공무원은 자기 나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한국에 당신 같은 사람이 없었더니 우리한테 큰 복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그때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간 통상단은 뭐냐고요 이게. 그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국제법제소에 가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죠. 맹한 소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국장하는 서민정 국장하고 우리 박진 장관이 오늘 방 박사님 이 인터뷰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그들이 보든 누가 보든지 해서 이건 무슨 법적인 해결책이 있는가 보네. 우리도 뭔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허구한 날 뭐 뒷담화 맞거나 잼 맞다가 비틀거리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도 좀 문제를 상대방의 의도나 흐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게 프레임에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끌려가는 거죠. 이 프레임을 해체시킬 방법이 없냐? 그렇지. 이런 거를 좀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근데 집중해서 내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있으면 또 한 번 또 예. 전문가적 그리고 시각을 언론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신이니까 늘 하는 말씀처럼 이거 제발 정부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거 빨리 공론화시켜서 아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왜 정부는 아마 지금 못하냐. 방 변호사께서 하신 게 처음일 겁니다. 언론도 지금 못 찾고 있을 거예요. 아니 거기도 솔루션은 있는데 제가 보면 금방 못 찾아오니까 논평을 못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이거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 무슨 뭐 무력을 쓰거나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제법 질서에 따라서 오케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나갔으면 길이 잘 잃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것도 못 찾아먹고 헤매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